네, 내년 행정사 합격을 위해 우리 시작부터 아주 빠르고 확실한 길로 가기 위해 또 귀중한 시간 내셔서 오신 분들 정말 환영합니다. 그리고 소중한 시간을 내셔서 오신 만큼 오늘 3시간으로 앞으로 행정학 공부에서 정말 소중하고 여러분들의 가장 빠르고 확실한 합격에 가장 많이 도움이 되는 것들을 많이 얻어 가실 겁니다. 이게 3시간밖에 없어서 뭐 제 욕심상으로는 행정학 내용뿐만 아니라 행정사 합격을 위한 행정학 공부 전략을 전부 짜주고 싶어도 다는 못 짜드릴 것 같고, 뭐 시간이 한정돼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행정학 쉽게 따라올 수 있는 기초를 위주로 잡으려고 합니다. 자, 말 그대로 뭐 기초 입문인데요. 부담 없이 그냥 옛날 이야기 듣듯이 들어주시면 됩니다. 행정학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겁을 먹고 있거나 아니면은 아직 접해보지 못해서 그동안 수험생들이 어떤 고생을 했는지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행정학이라는 과목 잘못 공부하면은 정말 고생스러운 과목이에요. 잘못 공부하면. 근데 우리는 행정학 자체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행정학 시험을 공부하는 것이고, 그것도 행정사라는 또 시험 제도 하에서 행정사로 주로 나오는 것을, 그것도 1차 시험 제도상 60점을 넘도록 가장 이제 가성비를 높여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시험에 맞춰서 공부하면은 이해도 잘 되고 문제도 잘 풀립니다. 행정학 자체를 공부하면 정말 허우적거리다가 끝나는데, 이 행정사, 행정학 시험 문제를 잘 살펴보고 이런 게 많이 나오는구나. 또 내가 문제를 풀려면 이런 부분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되겠구나. 그걸 위주로 공부하면은 뭐 60점 넘는 것은 쉬운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좀 이따가 뭐 자세한 예시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어떤 이론을 주고 뭐 상황을 주고 이 상황에 맞게 이론을 적용해서 설명해 보시오.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1차는 객관식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다행이고, 행정학 내용은 어려워도 그 각 선지별 OX 판단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선지 5개 중에서 사실 뭐 옳지 않은 걸 고르는 문제면은 그 출제 포인트, 틀리게 바꿔서 내는 부분만 확실하게 알고 있어도 문제가 풀리고, 그리고 좀 소거하면서 내가 알고 있는 것들 소거하면서 또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 시험 문제랑 방식이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잘못 공부하면은 이제 행정학 자체랑 씨름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우리 이 시험의 본질이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60점을 넘는 겁니다. 자, 이게 펜 기능이 어디 있었더라? 네.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60점을 넘으려면 여러분들이 꼭 지켜주셔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펜을 안 켜놨었네요. 자, 색깔만 제가 잘 보이는 색으로 고르고 시작을 할게요. 1차 기준 60점을 뭐 오래 공부하고 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2차가 메인이고 2차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갑니다. 2차는 훨씬 더 시험 준비하기가 어렵고 쓰는 훈련도 많이 하셔야 되고, 그래서 행정학에서 이 시험의 본질은 누구보다도 빠르면서 확실하게 60점을 넘겨두고 1차를 그 적은 시간을 투자해서 합격을 시켜두고 2차에 좀 더 매진을 하셔서 뭐 가능하시다면 동차 합격 당연히 뭐 최고고, 뭐 혹여 첫 해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뭐 혹은 시간이 부족하거나 그래도 뭐 다음에는 확실하게 합격할 수 있게끔 1차에서 부담을 확 줄여놔야 됩니다. 근데 그 역할을 제가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뭐 넘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다. 제가 가르쳐드린 것들은 무조건 넘게끔 가르쳐드릴 것이고, 그 다음에 행정학 자체는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그동안 수험생들이 겪었던 것을 똑같이 겪을 필요 없게끔 제가 오늘 3시간도 여러분들이 행정학에 대해서 부담감을 훨씬 덜어놓을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릴 것이고, 앞으로 이제 모든 강의에서 그렇게 내용도 쉽게 이해되면서 문제도 잘 풀리게끔 만들어 드릴 겁니다. 자, 아무튼 제가 할 수 있는 역할, 일단 오늘 3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드릴 건데, 자, 일단 뭐 제 소개를 오늘 시간이 짧아가지고 자세히 드리기는 힘들고, 그냥 제 강의 뭐 행정학 내용에 대한
보증 수표, 여러분들 가장 저에 대해 빨리 확인할 수 있는 정보니까 그 정도를 이제 봐주시고, 오늘은 최대한 여러분들 행정학 쉽게 공부할 수 있는 내용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저는 뭐 짧게만 소개해드리면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 전공을 하고 행정고시를 합격하면서 행정학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 아시겠죠? 그리고 그 강의를 객관식 쪽에서만 10년 정도를 강의를 했어요. 이제 올해 곧 있으면 만 10년이 차게 되는데, 그러면서 수많은 수험생들을 지도하고 또 정말 다양한 시험이 있고 다양한 수험생들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처음에는 다 제 생각처럼 공부하는 건 아니니까, 정말 이제 행정학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또 공부 경험도 많은 분들도 있고 적은 분들도 있고 정말 다양한 수험생들을 지도하면서 잘 따라오시는 분들이야 금방금방 따라하고 금방금방 문제를 잘 푸는데, 그 시험 문제에서 벗어나서 자꾸 행정학 자체랑 씨름하고 행정학이 어려우니까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이런 수험생도 많이 보고, 그런 수험생들이 최대한 쉽게 따라올 수 있게끔 10년 동안 강의 교재를 계속 다듬어 놨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객관식 행정 쪽은 경쟁이 어마어마하게 치열한데, 그래도 제가 자리를 잡고 또 살아남고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좀 다른 시험까지도 제가 또 가르칠 수 있는 여유도 생기고, 그리고 뭐 행정사 시험 자체가 저도 이제 관심이 많이 가는 분야이고, 뭐 수험생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아주 저도 영광스럽게 행정사 시험까지도 여러분들까지도 챙길 수 있게 됐습니다. 아무튼 뭐 그동안의 모든 경험과 노하우를 다 여러분들에게 쏟아 드릴 것이고, 객관식 시험이라고 하면 당연히 공통점이 있겠죠. 그런 부분을 바탕으로 행정사 시험에도 적용되는 것들 그대로 전달 드린다면은, 그리고 이제 행정사 시험은 시험의 특성상 양을 잘 줄여야 됩니다. 양을 무한정 늘려서 공부하면 절대로 안 되는 시험이죠. 그래서 딱 행정사 가장 빠르고 확실한 합격을 위한 교재 강의를 다시 새로 만들고 있어요. 기본서는 이미 출간이 됐고 기출문제집도 다음 달에 다다음 달 초 정도 되겠네. 다다음 달에 출간이 됩니다. 그래서 다 이 시험에 맞춰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은 절대로 이제 과거 수험생들, 행정학에서 과거 수험생들이 겪었던 것들 그대로 또 겪으시면 안 됩니다. 이게 아직 그 합격을 안 해본 입장에서는 제가 드리는 말씀이 와닿지 않는 부분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가르쳐 드린 것들은 수많은 합격생들의 경험이 쌓인 내용들이니까요. 그걸 바탕으로 제가 철저하게 행정사 시험 문제에 맞춰가지고 전달을 드릴 것이고, 우리의 목표는 무조건 합격이잖아요. 뭐 행정학이 궁금해서 하는 게 아니고, 또 이게 참 안타깝게도 행정사 실무를 할 때 행정학적인 그 배경 지식과 마인드는 필요한데, 그래도 실무상으로는 또 법 과목들이 더 관련성이 높죠. 근데 어쨌든 그래도 뭐 기본 소양으로서 필요한 과목이긴 하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든 이 행정학 빨리 처리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릴 겁니다. 그리고 또 꼭 명심하셔야 될 게, 행정학 범위는 무한정이에요. 정말 양이 많습니다. 행정학은 그냥 정부와 관련된 거. 여러분 대충 아시다시피 정부가 저희를 위해 정책을 하잖아요. 행정사 자격증 제도도 정부가 저희에게 해주는 정책들이죠. 뭐 코로나 때 영업 제한 그런 정책들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과정이 뭐 행정 아니겠습니까? 근데 정부 운영과 관련해서 모든 것들 다 끌어와서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범위가 어마어마해요. 또 중구난방이에요. 행정학이라는 학문은 역사도 짧고 체계가 없습니다. 그래도 뭐 다른 법 과목 준비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법 과목은 그래도 나름 규정과 판례라는 체계가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는데, 행정학은 중구난방이에요. 근데 절대로 거기에 헤매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공부하다 보면은 이게 되게 체계가 안 잡힌다. 뭔가 큰 개념부터 하나하나 가지를 뻗으면서 체계가 잡혀나가야 되는데, 그런 느낌이 좀 덜한 과목이에요. 대신에 딱 제가 잡아준 데까지만 체계를 잡으면은 문제 푸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점수가 나올 것이고, 그다음에 행정학이 내용이 재미없기는 해요. 근데 다행히 다른 법 과목에 비해 여러분들이 이미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내용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이제 뭐 조직 생활 경험은 대부분 있으시니까, 뭐 행정학, 뭐 정부 조직이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관련된 것들을 배운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을 좀 생소한 이론, 생소한 용어로 배울 뿐이에요. 그러면은 이 이론, 이 용어들은 내가 이렇게 이해했던 거나 진배 없구나. 그렇게 연결만 하시면은 금방금방 따라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쉬운 예시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뭐 재밌다는 게 엄청 웃기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 실생활에서 많이 겪어본 내가 느껴본 것들이 많다 보니까 생각보다는 할 만하다고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행정학 절대 딱딱하게 그리고 고생하면서 배우는 과목이 아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제가 응축시켜서 수험 적합성 다 합격으로 연결시킨다는 소리가 되겠죠. 모든 것은 다 합격을 위한 것이라는 거. 제가 그래도 그 어마어마한 경쟁 속에서 10년 동안 자리를 잡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가 딱 이거였던 것 같아요. 저도 뭐 단점이 있겠지만 그 어떤 강의 교재보다 이 수험 적합성만큼은 제 입으로 그냥 압도적인 차이가 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제 제자들이 그렇게 제가 강의를 좋아했고 합격을 했고 또 많은 현직에서 근무하고 있고 그다음 이제 여러분들이 이 행정사라는 자격증이 필요한 분야가 정말 넓어지고 있죠. 정말 사실 개척하기 나름인 자격증이기도 하고요. 심지어 저도 강의 나중에 너무 강의하기 힘들어지면은 나도 준비할까? 이런 생각도 잠깐 들더라고요. 지금은 제가 이제 행정학 강의에 당연히 집중을 하지만 이게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무한한 가능성이 열린 자격증이기 때문에 정말 꼭 합격하셔서 나중에 진짜 그 즐거운 합격 후기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일단 간단하게 행정사 시험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뭐 표를 뭐 복잡하게 다 보실 필요는 없고 그동안 그래도 기출문제가 많이 쌓였어요. 초반에는 이 시험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인 기출문제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참 이게 방향 잡기가 힘들었던 시험인데 이제는 충분히 쌓였습니다. 그래서 방향이 뚜렷하게 보이는 시험이 됐어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바탕으로 해서 일단은 크게는 어떤 분야에서 많이 출제가 되는가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고 당연히 훨씬 디테일한 부분들도 파악할 수 있는데 뭐 지금은 다 말씀드리기 어려우니까 크게 이제 파트 7가지로 구성이 된다. 그리고 출제 비중이 이 정도가 된다. 또 이렇게 보면 복잡하니까 제가 뭐 근거로서만 표를 만든 것이고 좀 알아보기 쉽게 또 만들어 놨어요. 보시면은 여기서부터가 파트 1이고 쭉 2, 3, 4, 5, 6, 7 돌아가는데 행정학 총론이 출제 비중상으로는 압도적으로 높죠. 파트 1이면서 1등입니다. 1등. 출제 비중상 1등. 그리고 행정학 총론이라는 것은 지금 뭐 용어가 좀 생소할 수 있겠지만 다른 파트들을 배우기 위한 기초 지식이에요. 그래서 이걸 모르면 다른 걸 못 배웁니다. 그래서 출제 비중도 가장 높고 다른 부분에 다 기초가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초반부에 이 부분을 잘 이해하고 차분하게 잘 만드셔야 돼요. 제일 이해가 요구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시험 문제를 풀어야 되지만 그래도 처음에 어느 정도 체계를 잘 잡고 이해를 해두면은 암기량이 대폭 줄어들고 뭐 문제도 공짜로 풀리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 파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바탕으로 이렇게 하나씩 정복해 나가는데 와 무슨 한 과목이 아닌 것 같죠. 한 7과목이에요. 7과목. 굉장히 이질적이에요. 이게 베이스가 되긴 하지만 정책이론은 정부가 정책을 어떻게 결정하며 어떻게 집행하며 또 집행했으면 잘했는지 못했는지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집중한다면은 그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기 위해 사람들 간의 협력 체계가 필요하죠. 조직에 대한 이론. 그다음에 그 사람들 자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죠. 인사에 관련된 이론. 이거 뭐 거의 경영학이죠. 경영학과 관련된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돈 관리 당연히 필요합니다. 우리가 또 살면서 여러분들 중에서는 또 이게 직업이 돈 관리와 관련된 부분들도 있겠지만 어떻게 살면서 철저하게 돈 관리를 안 하며 살았는데 여기서는 또 국가의 재무 관리다 보니까 아주 더 어려운 개념들을 배우게 됩니다. 자, 이런 그 이질적인 또 굉장히 다양한 분야를 여러분들 정복해 나가셔야 되는데 일단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들이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범위가 굉장히 넓지만 행정학 총론 잘 이해해 두시고 각각은 시험에 많이 나오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부하면은 뭐 암기량을 대폭 줄이고서도 6점 더 확실하게 넘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색깔로 어느 정도 구분해 놨는데 여기서 색깔이 좀 진할수록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가 이제 1등이라면은 재무이론, 인사이론이 양에 비해서는 좀 많이 나온 편이에요. 그것도 내용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이 중에서 가성비가 높다고 할게요. 가성비. 가성비가 높은 부분은 여기긴 해요. 가성비가 높은 부분. 근데 여기는 쉬워요. 금방 만듭니다. 그래서 양은 적고 많이 나오기 때문에 뭐 마지막에 후다닥 처리하고도 문제를 잘 풀 수 있게 돼요.
근데 여기는 비중이 비슷한데, 아이고, 노란색이라 잘 안 보이네요. 자, 비중이 비슷한데, 그에 비해서는 공부할 게 좀 많은 편이에요. 그 다음에 하얀색 있죠. 하얀색이 가성비가 아주 떨어집니다. 양이 엄청 많은데, 비중들은 거의 다 비슷하죠. 그래서, 자, 일단 이 부분은 조금 공부하고도 문제에 맞추기가 쉬운 부분이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겠고, 이 부분은 꽤 나오긴 하는데 가성비도 높은 편인데 좀 어렵더라. 어렵더라. 근데 이 부분은 가성비가 많이 떨어지더라. 그러니까 그것들을 제가 다 그 조절을 해드릴 거예요. 앞부분일수록 어느 정도 좀 이해가 필요하긴 해요. 여기도 출제 비중은 양에 비해서는 높진 않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내용은 좀 이해하면서 근데 이제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문제로 나오는 것에 집중하면은 또 금방 끝납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조금 이해하느라 고생한다면은 뒷부분은 거의 뭐 요령껏 암기해서 문제에 적용하는 연습만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디테일로 들어가면 더 할 말이 많긴 하지만 일단은 크게 개요를 잡아보고, 자, 우리 기출문제가 많이 쌓였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시험에서 기존 기출문제 255문제 중에 완전히 똑같은 출제 포인트 11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냥 이거는 기출문제만 제대로 공부했어도 바로 풀리는 문제예요. 바로. 뭐 고민도 필요 없는 그런 문제들이 벌써 거의 반절 가까이 출제되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은 좀 60점에 모자라긴 한데 그러면 나머지를 어떻게 가져올 것인가? 당연히 다른 객관식 행정학 시험 문제가 있겠죠. 뭐 대표적으로 공무원 가장 대표적인 객관식 시험이니까 뭐 공무원 기출문제 약 1600문제 정도 되는 부분에서는 21문제 84.5치가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또 이건 또 너무 과하잖아요. 이 점수를 맞을 필요도 없고 이걸 위해서 이렇게 많은 문제, 이렇게 많은 범위를 커버하면은 또 별 의미가 없죠. 우리는 적게 공부하고 확실하게 60점을 넘어야 되니까. 뭐 이 사이 어딘가에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필요한 거죠. 이걸 제가 정해줘야 되겠죠. 자, 일단 올해 문제. 올해 문제. 올해 문제가 25문제 추가됐으니까 여기서도 좀 플러스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문제인데 여기 올해 문제에서 한두 문제 더 나온다 하더라도 60점을 더 확실하게 넘기 위해서는 여기서 제가 엄선해서 드려야 됩니다. 엄선해서. 이거 다 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합격을 방해하는 거겠죠. 엄선을 거쳐서 행정사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것들을 드릴 겁니다. 기본서도 이런 원리로 여러분들이 확실하고 넉넉하게 60점을 넘을 수 있게끔 계속 강조드리지만 제가 추구하는 방향은 기준이 60점이라고 해서 60점을 적어놨지만 이게 평균으로 합격하다 보니까 다른 과목 조금 삐끗해도 행정학이 좀 잘 보면은 더 합격할 수 있겠죠. 아무튼 확실하게 넉넉하게 60점을 넘을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드린다는 소리고, 자, 그걸 위해 제가 정말 기본서 제작부터 정말 어마어마하게 제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제 수명과 영혼을 갈아 넣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도 이렇게 좀 여유가 생기고 행정사 시험도 가르칠 수 있었던 이유, 그 이유가 요것 때문에 그만큼 제가 드리는 것들은 다 근거가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각종 객관식 시험 문제가 분석돼 있고 최근 학계에서 중시되는 이론들이 근거가 다 뒷받침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확률로 여기에 다 나올 겁니다. 올해 시험 같은 경우에도 이미 23년도에 나오긴 했으나 이 이론은 너무 중요해서 이건 또 나온다. 2년 연속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23년도에 처음 나왔어요. 처음. 근데 이건 또 나올 수 있다. 라고 제가 그 전 특강에서 짧은 특강에서 찍어뒀던 문제가 그대로 나오고 다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저쪽에 붙여놨잖아요. 양을 너무 넓히면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이건 제 역할이에요. 제 역할. 여러분들은 이제 기존 기출문제를 바탕으로 제가 주는 것들을 합쳐가지고 이렇게 범위를 한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여간 이 행정학 이 어마어마한 양 이걸 커버하는 게 모든 시험에서 관건입니다. 모든 시험에서. 자, 이렇게 전략을 짜주시면 되겠고, 자, 오늘은 시간이 짧아가지고 좀 자세한 뭐 제 소개라든가 전략을 말씀드리지 못했는데, 뭐 오늘 입문이라는 여러분들 행정학에 익숙해지는 시간, 지금부터 또 그 본질에 충실해가지고 입문 시간을 통해 행정학을 더 쉽게 배울 수 있는 기초를 잡아보겠습니다. 자, 제가 나눠드린 자료 앞부분은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뭐 행정사 시험에서 행정학
공부 전략, 의미, 그리고 각종 데이터들 나와 있고, 그다음에 뭐 기본서의 일부분인데, 뭐 기본서는 오늘 그 아직 구비 안 하신 분들이 많을 테니까, 기본서에서 어떤 특징이 있는지 드렸고요. 그다음에 목차 이런 걸 배운다. 참고를 해주시고, 자 이제 행정학 총론, 총론 뭐 크게 한번 살펴보고 이제 행정학 총론에서 좀 알아둬야 될 것들, 용어랑 체계를 정리해 볼 거예요. 자 일단 크게 7가지 파트라고 그랬죠. 행정학 총론, 정책이론, 조직이론, 인사이론, 재무이론, 행정관료, 지방자치론. 그 중에서 이제 행정학 총론은 또 챕터 크게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행정학이 정부를 바탕으로 해서 정부 시스템, 그냥 피라미드 형태의 조직으로 그려볼게요. 정부를 바탕으로 해서 뭔가 국민들에게 정책을 해주고 공익을 실현한다. 그걸 위해 뭐 정부가 존재하고 행정이 존재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면 그동안 과거의 정부들이 어떻게 행정 시스템을 운영을 해왔는가. 그리고 현대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에 적합한 행정이 있고, 그리고 옛날 환경에 적합한 행정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뭐 우리가 왕이 있는 시대도 아니고 조선 시대처럼 행정을 하면 안 되겠죠. 지금 현대 민주주의는 대의민주주의의 바탕을 둔 행정이겠죠. 거기에 맞춰가지고 행정 이론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걸 이제 기초에서 행정학은 이런 과정을 거쳐서 발달해왔다. 그리고 이론도 그걸 바탕으로 발달해왔다. 그리고 행정을 둘러싼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측면. 예를 들어 정부가 독재를 해. 우리 뭐 윗동네에 지금 막 옆에 나라 쳐들어가고 있는 무슨 독재 국가 하나 있잖아요. 그렇게 막 독재하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현대 민주주의에서 행정에서는 국민들, 시민들이라는 아주 중요한 환경적 요인을 잘 고려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념이라는 것은 행정이 추구하는 가치예요. 우리도 삶의 가치관이 있잖아요. 뭐 정부는 어떤 가치를 추구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뭐 민주주의 국가에서 민주성, 그리고 공익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사회 일반의 이익, 이런 걸 이제 추구하겠죠. 그런 이념적인 측면을 또 배우게 되겠고, 행정이 이걸 바탕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 크게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국민들에게 혜택을 줍니다. 공공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라고 하죠. 혜택은 뭐 쉬워. 근데 어떤 경우에는 국민들에게 금지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 코로나 지나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영업시간 제한, 뭐 영업 인원 제한, 그렇게 국민들에게 강제력을 행사하기도 하죠. 그런 국민들을 규제한다라고 하는 이런 정책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또 뭐겠습니까? 그 영업시간 제한을 했을 때 더 큰 공익이 발생한다는 소리죠. 누군가는 피해를 입겠지만 사회 전체적으로는 코로나의 지나친 확산을 방지하여 더 큰 공익이 생긴다. 이런 논리로 정부가 존재하게 되겠죠. 이런 걸 이제 싹 정리하는 게 행정학 총론이에요. 여러분들 표정이 점점점 안 좋아지고 계시는데요. 자, 행정학은 일단은 이 부분이 생소합니다. 우리가 당연히 국가를 운영해 본 적도 없고 그 일원이 돼본 적도 없기 때문에 우리 평소 때 하던 고민과 달리 어마어마하게 고민의 차원이 넓어졌습니다. 정부를 운영한다니. 근데 우리 다 어떤 조직이든지 조직 생활을 겪어봤고 뭐 가족이 있고 그 작은 집단을 확대하면 정부가 될 뿐이에요. 물론 이제 정부이기 때문에 목적은 다르죠. 뭐 가족이면은 가족의 이익이 우선이겠지만 정부면은 국가 전체의 이익이라는 좀 목적이 달라질 뿐이고, 어쨌든 운영하는 원리는 우리가 겪어왔던 다양한 조직들을 확대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행정학 총론에서 이런 것들을 한번 싹 배워보는데, 뭐 지금은 좀 추상적이겠지만 이제 내용들을 하나하나 배워볼 거예요. 자, 일단 우리 인문강의 목표는 행정학 총론에서 체계랑 계열 한번 싹 잡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파트들도 뭐 세부적인 내용을 다 다루긴 힘들지만 인사를 한 번씩 할 거예요. 그때 이제 처음이니까 당연히 행정이란 무엇인가부터 한번 겪어봐야 되겠죠. 근데 행정을 그 누구도 뭐 명확하게 규정할 수 있는 개념은 아닙니다. 우리 행정사 시험에 특이한 점이 있는데 이것 좀 잘 내요. 행정 개념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할 수 없다. 이건 너무 당연한 거라서 다른 시험에는 안 나오는데 행정사 시험은 좋아합니다. 근데 그만큼 행정의 개념이 다양하다.
그걸 이제 강조하기 때문에 시험에도 뭐 이런 내용들까지 나올 정도로. 그러면 이제 행정의 개념을 잡는 방식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다는 소리가 되겠죠. 첫 번째는 넓은 의미 광이다, 좁은 의미 협이다 이렇게 잡아보는데, 자, 광의는 우리 모두가 하는 거예요. 정부도 하고 민간 기업도 하고요. 여러분들이 뭐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등등 모두가 하는 거예요. 모두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구성원들과 협력하는 행위, 그걸 행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정부의 목적, 민간 기업의 목적, 여러분들 사업체의 목적 다 다르죠. 여러분들이 행정사 자격증을 땄어. 그리고 행정사 사무실을 운영하는데 뭐 직원들을 줄 수도 있고, 그때 그 목적은 다 다르죠. 하지만 목표를 달성하는 행위는 다 똑같죠. 시간과 비용을 아껴 써야 되고, 그 구성원들의 협력을 통해서 목적 달성을 위해 노력해야 되겠죠. 이건 똑같죠. 그래서 넓은 의미라고 하는구나. 민간 조직이든 정부 조직이든 다 상관없고, 모든 조직이 하고 있는 목표 달성을 위한 행위. 이런 측면은 사실 경영하고 이렇게 구분되는 측면이 아닐 거예요. 근데 이제 좁은 의미. 이게 우리가 배우는 행정학이겠죠. 행정학의 논의 대상. 행정학은 정부 운영을 위한 거니까 경영하고 차별화되는 부분, 민간 기업과 차별화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목표가 한정되는 거죠. 그래서 좁은 의미가 됩니다. 정부가 하는 행정은 목표가 공익 실현이에요. 뭐 공익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회 전체의 이익, 국민 전체의 이익을 실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단적인 성격은 비슷하지만 목표가 한정됩니다. 그리고 공익 실현 누구만 합니까? 정부 조직만 하는 거죠. 정부 조직으로 또 주체도 한정이 됩니다. 우리 교재에 보시면은 이런 것들이 시험에 꽤 나오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내용들이 싹 정리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13페이지라고 달려있는 그 교재 첫 페이지죠. 보시면은 이런 내용도 정리되어 있고, 그 다음에 포인트 번호 옆에 그 행정의 본질과 수단이라고 해서 행정의 개념을 잡는 부분이다. 그리고 출제 빈도 옆에 사례들이 나와 있을 텐데, 출제 빈도는 그 객관식 시험에서 전반적으로 출제되는 내용이에요. 근데 하나면은 많이 나오는 건 아니죠. 하나가 최소일 테니까. 근데 옆에 있는 건 행정사 시험에 나온 겁니다. 그러면 행정사는 시험을 12번밖에 안 봤는데 20년도에 2문제, 2014년도, 2013년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이걸로 객관식 행정학 대부분의 시험에서는 이 내용은 너무 당연해가지고 잘 안 내는데 행정사는 좋아하더라. 그래서 여러분들도 첫 포인트부터 잘 봐두시면은 이런 문제가 잘 나오는구나, 나오면 맞춰야지, 이렇게 대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지금은 다양한 내용들을 다 다루진 않을 텐데 기본서가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익힐 겸 또 한번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볼 겸 한번 봤고, 그다음에 오른쪽에 그 기출 예시들이 있습니다. 기본서 본문이 있고 날개가 있는데, 날개에 기출 예시들을 여러분들이 최대한 많이 접할 수 있게끔 넣어놨습니다. 왜냐하면 기출문제를 안 보면은 공부가 또 산으로 갑니다. 첫 번째 참고해 보시면은 좁은 의미의 행정은 2013년도 행정사 좁은 의미의 행정은 행정부의 구조와 공무원을 포함한 정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을 의미한다. 좁은 의미니까 행정부고 정부를 중심이고 그러면 옳은 내용이 되겠죠. 여기다 이제 행정부 중심이다라고 했는데 넓은 의미다. 그러면 틀리게 되겠죠. 이런 문제가 나오는구나. 자, 그리고 바로 밑에 뭐 빠른 합격 코칭이라고 달려 있는데 이게 기본서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어떤 기능들을 설명해 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헷갈려하는 부분들이 딱 정해져 있어요. 제가 10년 동안 정말 수많은 질문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수험생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에 대해 보충 설명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부분을 내가 뭔가 헷갈린다 싶으면 참고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활용해 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또 다른 내용이 있는데 이거는 인문에서는 조금 건너뛸 거예요. 어차피 좀 이따가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광의협 이렇게 개념을 잡는구나. 또 시험 문제도 이걸 물어보는구나. 자, 그러면 협동적 집단행동이 광의라고 그랬습니다. 행정의 개념은 굉장히 복잡하다고 그랬죠. 뭐 이렇게 끝낼 수가 없어. 보시면은 협동적 집단행동을 통해서 개별적인 이익, 그러니까 민간 기업은 자기 기업의 이익을 추구하는 거잖아요. 그런 개별적인 사익을 실현하게 되면 경영이 되는 거예요. 민간 기업이 하는 경영이 되는 거죠. 그런데 협동적 집단행동을 통해서 수단은 비슷하지만 목표를 공익 실현으로 잡게 되면 우리가 배우는 협의의 행정이 된다는 거죠. 왜 또 똑같은 내용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느냐.
이제는 논의 대상이 경영하고 행정을 비교해 보는 겁니다. 경영과 행정. 행정의 개념을 잡는 방식이 정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범위로 잡을지 아니면 다른 개념과 비교해서 잡는 거예요. 그러면 경영하고 우리가 배운 행정은 수단은 비슷하더라. 목표 달성 수단은 비슷한데 목표가 다르더라. 딱 한눈에 들어오시죠. 이런 게 다 시험 문제 거리가 되는 거예요. 차이점. 자, 그래서 여기는 수단적인 측면, 여기는 본질적인 측면. 어떤 목표를 추구하는지가 본질적인 측면이죠. 이렇게 본질과 수단으로 개념을 잡고 왼쪽이 경영과의 유사점, 오른쪽이 경영과의 차이점이 되고 또 다음 포인트가 우리 14페이지로 가보시면 다음 포인트 2번 제목이 행정과 경영의 유사점과 차이점이죠. 이 포인트가 가장 큰 출제 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 안에 또 세부적인 출제 포인트가 있지만 크게 행정과 경영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우리 시험 문제에 내는구나. 이걸 이제 잘 정리해 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일단은 뭐 제가 인문에서는 진짜 가장 쉽고 가장 여러분들 받아들이기 쉬운 내용만 해요. 그래서 부담 없이 뭐 지금은 머리 아픈 내용 다 들어가지 말고 이제 부담 없이 이런 구조를 파악하시고 저도 이제 설명은 너무 이제 어려운 것들은 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부담 없이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뭐 사진 찍듯이 이런 식으로 개념을 잡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익혀두시면 됩니다. 익숙해지기만 해도 나중에 제대로 배울 때 훨씬 잘 들어와요. 우리 이제 10월 달부터 제대로 행정학을 정복해 나가야 되는데 그때 완전 처음 듣는 거랑 지금 한번 접해본 다음에 듣는 거랑 훨씬 그때 잘 들어옵니다. 차이가 많이 납니다. 아무튼 이번에는 행정과 경영을 비교해 보는데 여기 제가 좀 오타를 냈어요. 여기 행정과 경영을 비교해 보는데 수단적인 측면이 비슷하다고 그랬죠.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적인 측면. 근데 목표가 다르더라. 아이고 여기 제가 이 부분을 조금 그 PPT를 신경을 못 써가지고 제가 좀 오타를 냈는데 제가 한 번 더 정확하게 써드리고 다시 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경영, 여기가 경영, 여기가 행정이라고 했을 때 제가 그림 복붙하다가 다음 그림이 이게 행정 정치거든요. 복붙하다가 좀 실수를 했어요. 아무튼 경영 쪽은 사익을 실현하는데 행정 쪽은 공익을 실현한다고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또 차이점들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이제 우리 시험은 행정과 경영의 차이점을 물어보면서 이 수단적인 측면 땡 내고요. 그 다음에 차이점을 서로 바꿔서 땡 내고 뭐 이런 식으로 돼요. 그러니까 제가 그 그림을 그려놓은 이유들은 여러분들이 출제 포인트를 한눈에 먼저 파악하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게 글로 보면 하나도 안 들어옵니다. 그러면 일단 여기 경영 쪽, 행정 쪽 여기는 제가 여러분들이 알아보기 쉽게 한 번 더 적어 드릴게요. 경영 쪽, 행정 쪽 특징들. 그러면 목표가 다르다 보니까 특징들도 달라질 수밖에 없더라. 아니 민간 기업이 고객들한테 강제로 물건 팔 수는 없는 거죠. 권력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강제적으로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에 비해 행정은 강제력을 사용하죠. 왜? 공익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코로나의 지나친 확산 방지를 위해 영업시간 제한 이런 강제력을 사용하죠. 공익을 위해. 그러네. 민간 기업하고 권력을 쓸 수 있다. 강제력을 쓸 수 있다. 이런 게 다르네. 이렇게 차이점을 하나하나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경영, 민간 기업은 물건을 사거나 살 가능성 있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모든 국민을 챙길 필요가 없어요. 돈을 안 내? 물건 안 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행정 같은 경우에는 모든 국민을 챙겨야 됩니다.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도 챙겨야 되죠. 당장 그 기초생활 자체가 부족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 인간의 존엄성 문제도 있고 그 사람이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고 그래서 약자들도 지원해줘야 돼요. 모든 국민 대상이다. 돈 내는 사람만 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특징인데 민간기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양한 기업들이 경쟁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 주변에 음식점들 많잖아요. 음식점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음식점이 맛은 없는데 가격은 비싸. 안 갑니다. 다른 데 가면 되잖아요. 음식점들은 이런 수많은 경쟁 상황에서 더 맛있는 음식들을 만들고 서비스 더 친절하게 만들고 그리고 효율성을 높여야 더 싸게 팔 수 있죠. 그래서 가격을 낮추기 위해 효율성을 높이려고 엄청 노력합니다. 고객들이 뭘 원하는지 파악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기본적으로 한계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윤석열 정부가 마음에 안 들어도 마음에 들지는 않는데 한계예요. 뭐 이민 가지 않는 다른 대안이 없어요. 그 말은 정부는 경쟁자가 없고 망하지 않는 거예요. 망하지 않으니까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들이 뭘 원하는지 기업들만큼 더 빠삭하게 파악하려는 유인이 부족합니다. 자,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이고 현대행정에서는 이 부분을 줄이려고 노력 중이에요. 이건 좀 어려운 논의니까 오늘은 좀 생략하겠지만 정부가 하나이기 때문에 효율성과 국민에 대한 대응성을 높이려는 유인이 부족하다. 이거 미리 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제대로 들어왔어요. 행정과 정치의 관계 이렇게 또 논의를 합니다. 갑자기 또 정치가 왜 나왔지? 자, 왼쪽이 행정이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걸 능률적으로 집행한다. 왼쪽에 있는 부분이 아마 이 부분은 경영도 마찬가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죠. 왼쪽은 경영과 유사한 특징이에요. 근데 여기 정치와 겹치는 부분 있죠? 경영하고 차이 나는 부분이네? 행정과 경영, 그리고 행정과 정치 간의 관계를, 자, 사실은 이렇게 단순하게 논의할 수는 없지만, 우리 시험은 그렇게 단순하게 정리해도 괜찮습니다. 객관식에서는 딱, 경영하고 차이 나는 부분이 정치에서 오는 거구나. 근데 정치라는 게 여러분도 대충 알다시피 뭐 국회의사당에서 정치인들끼리 하는 게 정치다. 뭐 대충은 알고 있지만 또 행정학에서 논의하는 정치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겠죠. 일단 가장 광범위한 내용은 수많은 사람들이 상호작용하면서 의사를 결정할 때 정치적인 행위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민의 대표를 뽑고 뭐 국회의원들 뽑고 그들이 협의를 봐서 정책을 결정하는 거, 그런 것들이 다 정치적 과정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또 국가의 정치는 너무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이 행정학 처음 이해할 때는 이런 것들이 잘 안 들어와요. 그래서 가족으로 범위를 좁혀보면은 그 아버지가 완전 독재하는, 아버지가 모든 걸 결정하는 그런 가족이 있다고 치면은 거기서 정치적 행위는 아버지의 결정을 끝나는 겁니다. 근데 모든 가족 구성원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결정하는 가족이 있다면은 거기는 이제 민주적인 가족이 되는 거고, 현대 국가는 그 후자의 가족 쪽이겠죠. 민주적으로 수많은 국민들이 같이 의사를 결정해야 되는 그런 국가 형태일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이 수많은 국민들이 결정에 다 참여하는 건 불가능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대표를 뽑죠. 그래서 원래 정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원칙상 모든 국민들이 같이 의사결정해야 되지만 현실적으로 대표를 뽑아서 그 대표들이 국민들을 대신하여 공익을 결정하는구나. 그걸 우리가 정치적 행위다라고 부르고 행정학에서도 정치라는 것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구나. 그러면 요 그림으로 이제 앞으로 많이 배우게 될 거예요. 정치라는 것은 국민의 대표로서 기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 대표가 국민들을 대신하여 의사를 결정을 내려주면, 공익 결정, 정책 결정 내려주면은 행정이 그걸 공무원들을 통해서 능률적으로 집행하는 겁니다. 이때 결정은 민주주의 국가라면은 최대한 다양한 사람들이 상호작용을 해야 돼요. 그걸 이제 정치적인 행위, 민주성을 위한 행위라고 하는 거죠. 국민이 대표를 뽑는 과정부터 대표들끼리 협의하고, 어떤 경우에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기도 하죠.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것은 자기들의 가치를 실현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현존하는 사회 문제 중에 어떤 문제가 가장 시급한 문제인가,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가, 가치 판단을 해야 되죠. 뭐 정답이 없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시급한 사회 문제가 뭡니까? 제가 한 번씩 여쭤보면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걸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결정했다고 치면 행정 분야는 국민의 대표께서 결정을 하셨네? 그러면 공무원들이 전문성을 바탕으로 집행하는 거예요. 그대로. 이때는 시간과 비용을 관리하고 최대한 아껴가지고 효율성을 높여서 집행을 하는 거죠. 가치 판단 안 해도 돼요. 여기서 했으니까. 국민들의 대표가 있으니 여기서는 가치 중립적으로 시키는 걸 그대로 하면 된다라고 이해를 하는 거죠. 근데 이건 이론적인 이해고, 양자를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다고 쳤을 때 이렇게 역할이 구분되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현실에서는 어떻습니까? 뭐 대통령이나 뭐 국회의원이 법으로 어떤 정책의 결정을 내려줬을 때 그걸 구체화시키는 결정이 또 나타나죠. 또 집행을 하면서도 세부적인 결정들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 지나치는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빨리빨리 대응하시오라고 정치적 영역에서 법을 만들어줬어. 그러면 그걸 위한 실현을 위한 뭐 예방 접종 체계라든가 그걸 또 결정을 하고 실제로 공무원을 보내서 거기서 사람을 또 뽑아야죠. 의사 뽑고 등등. 그리고 실제로 주사 맞춰야죠. 이런 세부적인 결정들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엄밀히 구분된 개념이 아니겠죠. 사실은. 근데 이론적으로 봤을 때 역할을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고, 어떤 이론에 따르면은 구분될 수 있고 구분해야 돼. 이런 이론도 있고. 그리고 어떤 이론에 따르면은 구분될 수 없어. 봐봐. 여러 가지 결정들이 이루어지고 있잖아. 그런 이론들도 있고요.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여기까지 개념을 잡았던 게 우리 다시 자료 13페이지로 가보시면 각 챕터별로 제일 앞에 한눈에 체계잡기라는 게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들 그리고 여러분들 꼭 알아야 될 체계가 이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 겁니다. 그러네. 행정이란 개념은 굉장히 불분명하지만 경영과 비교해보기도 하고 정치와 비교해보기도 하고 왼쪽 그림은 행정을 경영 쪽에 그려놨으니까 행정과 경영의 유사점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수단적인 측면이니까 광의행정 측면이고 그러면은 자 경영과 유사점을 강조할수록 정치하고 행정은 멀어지게 되어 있죠. 그러면 그때 그 밑에 어떤 용어가 있냐면 정치행정 이원론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평소에 잘 안 쓰는 용어지만 점점 익숙해집니다. 이원적이다. 두 개라는 거죠. 이원적이다. 정치행정은 두 개다. 다르다는 겁니다. 다르다. 그런데 이제 오른쪽 그림을 보니까 이번에는 행정을 정치 쪽으로 그려놨네요. 이제 어떤 학자들은 아니 행정의 본질은 정치적 기능이지 공익을 결정하는 거지. 단순히 집행만 하는 것은 행정의 본질이 아니야. 경영하고 다르게 이해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행정학에서 배우는 민주주의 국가의 행정이겠죠. 그래서 협의의 행정 그리고 경영과의 차이 나는 부분이고 행정이 정치 쪽에 붙으면서 행정과 정치를 거의 구분을 안 하고 있네요. 행정과 정치는 하나다. 정치 행정 1원론이 되는 겁니다. 1, 한 개. 그럼 둘 중에 뭐가 맞는 거예요? 둘 중에 뭐가 맞는 거예요? 이걸 고민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편하게 공부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고민해야 되는 시험면은 이렇게 공부를 못 하는데 다행히 우리 시험 문제는 절대로 이걸 고민할 필요 없게끔 출제를 합니다.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정치행정 2원론에 따를 때 옳은 것을 고르시오.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1원론에 따를 때 옳은 것을 고르시오.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그러니까 우리는 둘 중에 뭐가 옳은지를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2원론 완전히 분리시킨다고? 그럼 분리한다고 쳤을 때 정치적 영역에서 국민의 대표들이 결정을 내려줘. 그러면 행정 영역에서 공무원들은 그대로 집행만 하면 돼. 집행할 때는 효율성이 중요해. 뭐 국민들의 의사 고려할 필요가 없죠. 이미 다 고려가 돼 있으니까. 그런데 어떤 학자들은 그게 현실적으로 구분이 되니 구분이 안 돼. 정치행정은 하나야. 이런 논이야. 분리될 수 없어. 통합되어 있어. 그러면서 행정이 집행 기능을 하는 건 당연하고요. 정치적 기능, 결정하는 기능까지도 함께 하게 되더라. 엄밀히 구분이 안 된다는 소리가 되겠죠. 그리고 결정할 때는 국민들의 의사가 중요합니다. 결정의 민주성이 강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뭐가 맞는지 고민할 필요 없이 정치행정 1원론이 정치행정을 분리시킨다. 땡. 이런 문제만 대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학에서 여러분들이 부담을 확 줄이려면 이걸 잘 하셔야 돼요. 자, 여기는 제가 인문이지만 시험 문제를 하나 갖다 놨어요. 은근히 잘 나오는 주제이기도 하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행정사, 행정학 공부에 감을 잡으셔야 돼요. 지금 주황색이 틀린 부분이거든요. 자, 옳은 걸 고르라고 해놓고 행정의 정치적 기능을 강조하는 게 정치행정 2원론이다. 아닌데요. 행정은 정치로부터 완전히 분리하는 게 2원론이잖아요. 그럼 행정이 정치적 기능 할 리가 없죠. 행정의 정치적 기능을 강조하는 건 1원론이다. 1원론이다. 그래서 X. 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어느 정도 이해하면서 체계를 잡긴 잡지만 항상 이제 시험 문제를 보면서 이제 세 번째도 보시면은 이번에는 정치 행정을 엄격히 구분하네요. 구분하는 게 1원론이다. 1원론은 하나라는 소린데요. 땡. 2원론이다. 너무 쉽죠. 그래서
이게 엄청나게 추상적인 논의잖아요. 머리 아프고. 근데 문제를 보면은 그 순간 갑자기 안심이 됩니다. 아, 이것만 구분하면 된다고. 그걸 잘하시면은 금방 점수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리고 행정학은 다행히 이름에 힌트가 있어요. 2원적이라 2개라는 소리죠. 1원적이라 하나라는 소리죠. 이름에 힌트가 있기 때문에 또 이게 내용이가 조금 부족해도 이게 정답 고른 데는 또 OX 판단에는 굉장히 좀 쉬운 부분이 많아요. 자, 그리고 아직은 좀 덜 배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빨리 말씀드리면 과학적 관리론 뒤에서 배울 건데 정치행정 2원론 관점이다. 그리고 정치행정 2원론 관점은 역관주의 폐해를 극복하기에 등장했다. 뭐 이런 것들이 앞으로 배우게 될 내용이고, 그다음에 윌슨이라는 분은 우리 본 강에서는 어마어마하게 자세히 배울 건데 대표적인 정치행정 2원론 입장입니다. 또 행정학 공부하다 보면은 학자 이름 때문에 좀 부담을 가지시는데 시험에서 출제 포인트로 내는 학자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윌슨은 어떻게 뭐 까먹을래야 까먹을 수 없게끔 자세히 배웁니다. 그래서 시험에 나온 학자는 무조건 기억에 남게끔 배우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아무튼 문제 형태를 보니까 좀 안심이 되죠.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행정학 총론에서 기본 뼈대를 잡는다라고 그랬는데 이 부분은 조금 시간이 걸리긴 해요. 그래도 이제 1교시를 조금 길게 하고 점점 짧게 하는 게 좀 더 따라오기 편하니까 여기까지만 좀 해놓고 좀 쉬도록 할게요. 자, 행정학을 배우려면은 가장 기본적인 역사적 흐름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보면서 그래서 행정학에서 이런 걸 계속 논의하는구나, 문제로 이거 나오는구나, 그걸 좀 이해하시면 되겠는데 어떤 단어들인지 한번 쭉 봐보세요. 국가 형태가 달라지는데 그 사이사이 어떤 사건들이 있나 보네. 뭐가 실패했나 보네. 근데 시장이 실패했다? 정부가 실패했다? 대표적으로 시장과 정부가 비교되고 있는 것 같고. 자, 일단 행정학을 포함한 사회과학에서는 사회적인 가치 배분을 정부가 하는 게 더 효율적이냐, 시장이 하는 게 더 효율적이냐, 이런 논의가 있어 왔습니다. 이거는 사실 정부가 거의 뭐 존재하지 않는 원시대까지 가보시면은 시장은 당연히 있었겠죠. 교환행위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 시장이라는 것은 인간 사는 세상에 없을 수 없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사람들 간의 경제적 재화들을 교환하는 장소구나. 교환하는 행위를 말하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아주 익숙한 개념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정부가 등장해서 뭐 예를 들어 그 원시대 같으면은 추장님, 뭐 족장님이 등장한 거죠. 관료들, 자기 부하들을 두고 관리를 하기 시작해요. 함부로 뭐 사람을 때리지 못하게 만들다던가 아니면은 너 이거 양보해, 너 이거 양보해, 관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정부라는 개념이 왜 등장하게 됐을까? 자, 시장이라는 곳은 여러분들이 물건을 살 때 내가 원하는 가격으로 사려고 하고 파는 사람도 원하는 가격으로 팔려고 하죠. 그게 만나면 교환이 이루어지잖아요. 누가 행복한 겁니까? 모두가 행복한 거예요. 이상적으로 봤을 때. 그죠? 시장에서 교환이 이루어지면 모두가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냥 시장에서 사람들이 자유롭게 교환하도록 내비둬. 그래서 자, 역사적 배경을 다 공부할 필요도 없고 제가 설명드리면 안 되는 시험이긴 하지만 최소한도로 이 시절에는 이걸 믿었다. 이 시절에는 이걸 믿었다. 그래서 자유롭게 뭐 빵집, 뭐 양조간, 푸주간 다 운영하도 내비둬. 손님들이 자유롭게 물건 사도 내비둬. 그럼 모두가 행복해. 이때가 이제 그 유명한 아담 스미스라는 학자가 뭐 빵집 주인, 양조간 주인, 뭐 고깃집 주인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시장에서 판매를 했고, 거기 물건 사는 사람들도 자기 이익을 위해서 물건을 사. 그래서 모두가 맛있는 행복한 저녁 식사를 누릴 수 있다.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시장 짱이야, 최고야, 이런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국가는 이런 역할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뭐 빵집 주인이 빵 팔고 나오다가 누가 칼로 푹 찌르고 돈 뺏어가면은 안 되니까. 정부는 딱 소극적인 질서 유지. 이거는 경찰, 치안 기능만 하라는 거죠. 이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행정학에서는 중요한 시절은 아니에요. 근데 여기를 좀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배우는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고, 어쨌든 국가 형태가 입법, 이게 헌법이나 법률에 규정된 것만 국가가 해. 정부가 해. 다른 건 하지 마. 헌법이나 법률에 딱 야간, 경찰 기능, 국방, 치안 기능 이것만 하도록 규정해 놓고 다른 건 못하도록, 시장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했어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은 시장이라는 곳이 완벽하진 않다는 거 우리 모두 알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 시장에서 마약을 팔아. 마약 파는 사람, 사는 사람, 거래가 이루어졌네, 모두 행복하네. 과연 그럴까요? 마약이 시장에서 자유롭게 유통되면은 다들 그냥 뭐 헬렐레 하면서 마약 맞고 경제 뭐 행위를 못하는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경제가 마비될 수 있겠죠. 그러면은 그로 인해 뭐 범죄가 나타날 수도 있고 다른 사람도 피해를 볼 수가 있고 등등. 그러네. 시장이 만능은 아니네. 게다가 이때 또 여러 가지 외부적 사건들이 터집니다. 이제 외부적 사건은 행정에서 중요하진 않기 때문에 생략을 하는 사건인데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국민들이 돈이 부족해지고 소비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러면 국민들이 점점 소비하기가 어려워진다. 그럼 기업들 입장에서는 물건이 안 팔리잖아요. 그러면 생산량을 줄여야 되겠죠. 그러면 생산량을 줄이면 일자리 근로자들도 잘라야 되겠죠. 그럼 국민들이 실업자가 더 늘어나고 돈이 더 없죠. 그럼 물건을 더 못 사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는 생산량을 더 줄여야 되겠죠. 근로자를 또 자르고 이런 식의 악순환이 발생합니다. 그러면서 생산량을 줄이다 못해 다 줄이면 도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줄줄이 기업들이 도산하는 사태가 나타납니다. 그걸 1930년대 뭐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대공황이라고 부르고요. 이거는 거의 미국이 그 당시 벌써 이제 전 세계 제일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공황으로 펴질 정도로, 그래서 세계 대공황이라고 부를 정도로 어마어마한 경제 위기가 발생하게 됩니다. 아니 시장에 맡기면 모두 다 행복하다며. 근데 여러 외부적 사건들로 인해 국민들의 소비가 줄었을 뿐인데 그게 악순환을 발생시켜가지고 이렇게 모든 기업들이 도산하고 실업자 엄청나게 많고 이 당시에 이제 기업들 주가도 뚝뚝 떨어지고 지나다니다 보면 뭐 사람들도 건물에 뚝뚝 떨어져요. 자살률도 어마어마하게 높았습니다. 이게 뭐냐? 시장이 정말 완벽한 건 맞느냐? 이런 의문이 제기되게 되는 거죠. 이걸 시장이 실패한 사건이다. 그래서 시장 실패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 시장이 사회적인 가치를 배분할 때 효율적인 방식인 줄 알았는데 완벽하지가 않네. 이런 어마어마한 대공황이 벌어졌네. 그러면 마약 판매를 강제적으로 금지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건 정부밖에 없죠. 정부의 개입. 이런 전 세계적인 대공황을 또 극복할 수 있는 건 또 역시 강제적으로 세금을 거둘 수 있고 권력이 있는 정부. 정부라는 것은 이런 권력을 바탕으로 공익을 실현하는 거잖아요. 정부의 역할이 필요해지게 됩니다. 단순히 소극적 질서유지 야간 경찰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아예 정부가 대공황 극복을 위해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정부가 권력적으로 사회적 가치를 배분하는 시대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름도 행정국가예요. 행정부가 중심이 되는 국가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우리 2원론, 1원론 배웠잖아요. 여기는 이제 아주 긴 시기였고 여기는 이게 중요하진 않은데 그 끄트머리에 2원론이 등장합니다. 끄트머리에. 근데 대공황을 거치면서 대공황 극복을 위해 이제 정치인들은 국민들이 뭘 원하는지 파악해서 가치 판단을 내리고 그들 간에 뭐 합의를 도출하고 이런 사람들이지 이런 경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는 전문성이 부족했던 거예요. 이런 대공황이 터지면서 정치인들보다는 전문성 있는 행정 관료들이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을 결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뭡니까? 행정이 정치적 역할, 결정한 역할을 해버렸네요. 1원론이 대두되는 게 대공황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대두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부는 당연히 행정국가도 행정부가 중심적으로 대공황을 극복하고 그리고 이 당시에 뭐 세계 2차 대전도 터져요. 근데 전쟁의 피해를 극복할 수 있는 건 또 역시 정부 역할밖에 없잖아요. 정부 역할이 더 커지고 그리고 이제 60년대가 되면서 나름 미국이 대공황을 극복하긴 했다만 빈곤층이 너무너무 많아지고 약자들 문제, 흑인 차별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러면서 그들에 대한 복지 개념이 등장하고 행정국가, 복지국가는 따로 구분 안 해요. 왜냐하면 복지도 정부가 하는 거죠. 뭐 우리 개인들, 민간 기업들이 전면적으로 복지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정부가 세금을 걷어서 약자에게 나눠주는 복지가 중요해지는 국가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대공황이라는 어마어마한 사건과 그 외에 다양한 사건들을 거치면서 정부 역할이 엄청나게 커졌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정부 역할이 이전에 비해 훨씬 더 커졌죠.
자, 그리고 이때 좀 알아야 되는 학자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론적 기초를 제시한 학자가 케인즈입니다. 케인즈는 왜 대공황이 발생했는가? 소비가 줄어서. 그러면 소비를 늘려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국민들이 현재 돈이 없잖아요. 자, 국민들이 없으니까 누가 또 등장해야 돼요? 정부가 등장하는 거죠. 미국 얘기입니다. 그리고 행정학은 미국 중심으로 발달하는데 미국은 전 세계 1강대국으로서 돈을 왕창 빌릴 수 있죠. 미국은 망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미국이 돈을 왕창 빌려가지고 국민들에게 퍼줍니다. 그런 정책이 대공황 극복 정책이 뭐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뉴딜 정책이라고 해서 그 루즈벨트 대통령이 각종 공공사업을 벌여요. 도로 만들고 댐 만들고 각종 공공사업을 벌이면서 일자리를 제공하고 와서 그냥 대충 일하다가 밥 먹고 담배 한 대 피우고 가도 그냥 임금을 막 퍼줍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돈이 많아지죠. 케인즈는 이렇게 국가가 돈을 빌려서 국민들에게 퍼주면은 유효 수요가 창출된다고 합니다. 유효 수요는 별게 아니라 소비입니다. 소비를 창출하게 합니다. 국민들이 돈이 많아지니까 소비를 하죠. 기업들 입장에서 물건이 이제 잘 팔리니까 생산량을 늘려야 되고 근로자들도 뽑아야 되죠. 실업자가 줄어들죠. 국민들이 돈이 더 많아지죠. 소비를 더 하죠. 기업들 물건이 잘 팔리니까 또 생산량을 늘리고 이런 선순환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데 성공하고 이걸 이제 행정부 중심으로 또 행정부가 정책 결정, 정책 기능까지 하면서 정치행정 1원론의 바탕을 두고 행정국가가 성립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만 보면은 이게 시장을 믿었다가 실패했어. 이제 정부의 적지 역할을 통해서 대공황을 극복하고 어쨌든 뭐 잘 먹고 잘 살게 되고 있는 것 같네. 정부가 또 정말 필요하고 정부 역할이 계속 커져야 되나 보다. 그래서 이때를 큰 정부 시기라고 합니다. 행정학은 이름에 다 힌트가 있다고 그랬죠. 큰 정부 역할이 큰 시기인 거죠. 자, 이런 시기였는데 점점 정부가 지나치게 커지면서 뭐든 우리도 너무 살이 지나치게 찌면 비효율이 생기는 것처럼 좀 여러 가지 비효율성을 지적받게 됩니다. 너무 이제 불필요한 부분에 돈을 낭비하고 등등. 근데 그런 와중에 또 역시 외부적 사건이 몇 가지가 터지는데 이건 좀 알아두시면 좋아요. 이제 오일 쇼크라는 사건이 터집니다. 역시 들어보신 분들 있죠. 아니 중동에서 감압을 해가지고 기름값을 막 10배 이렇게 올렸던 사건이에요. 아니 그러면은 케인즈에 따르면 정부가 돈을 왕창 빌려서 쓰면은 기업들이 물건이 잘 팔리니까 생산량이 늘어나고 기업들이 돈을 잘 버니까 기업들이 세금을 내서 그 정부는 세금 걷어서 갚으면 되잖아요. 그렇게 이제 운영하고 있었었는데 이제는 기름값이 10배가 되면서 기업들이 생산량을 못 늘리는 거예요. 정부가 돈을 빌려서 왕창 써도 기름이 너무 비싸. 생산하는데 기름, 유통하는데 기름. 기업들이 오히려 생산량을 줄여버립니다. 기업들이 돈을 못 벌죠. 세금을 못 내죠. 세금 못 내면 정부는 뭘로 갚습니까? 어마어마한 적자가 쌓입니다. 정부의 재정 적자가 쌓이게 됩니다. 이때 이제 1970년대가 되겠습니다. 1970년대 오일 쇼크 기억하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이걸 바탕으로 이번에는 정부가 별로네. 큰 정부가 정답인 줄 알았으나 어마어마한 재정 적자가 쌓이면서 이것도 정답이 아니구나. 뭐든 사회과학에서 또 인간 사는 세상에서 정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쪽이 정답이면 그것만 딱 몰아붙이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다시 시장이 등장하는 거예요. 다시 시장 아니면 정부였으니까. 아니 정부 엄청나게 비효율적이잖아. 그러니까 심각한 재정 적자를 겪으면서 정부의 비효율성을 비판받고 정부 역할을 축소하는 국가로 바뀝니다. 새로운 행정국가라고 해서 신행정국가라고 하고요. 탈행정국가라기보다는 신행정국가를 더 많이 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좀 생소한 개념이 하나 등장하는데 거버넌스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그 정부가 영어로 거버먼트잖아요. 거버먼트. 그죠? 근데 이제 거버넌스는 거기서 나온 용어 같긴 하죠. 근데 뭔가 정부랑 뭐가 콜라보 되나 봐요. 정부가 주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정부랑 다른 대표적으로 시장과 함께 뭔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버먼트에다가 민간의 다양한 행위자들과 함께 한다는 개념으로 거버넌스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이때 첫 번째 후보가 뭐였다? 시장.
시장의 원리. 시장은 그래도 수많은 기업들이 경쟁하고 그리고 소비자랑 공급자가 또 자기들이 원하는 가격으로 교환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경쟁의 원리를 바탕으로 뭐 가격을 마구마구 올릴 수도 없고 그래서 소비자들이 원하는 가격에 또 행복하게 교환할 수 있는 곳이니까 이 원리를 정부에도 적용해야 돼. 이건 이제 차차 배울 건데 어쨌든 이 원리를 정부에도 적용하자. 이런 흐름이 하나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1980년대, 90년대, 2000년대예요. 그러면 뭐 냉전도 거의 뭐 미국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승리로 끝나면서 민주주의가 고도로 발달하던 시기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제 미국 민주주의의 뭐 최전방이죠. 그래서 시민들 자체가 또 성장을 합니다. 시민들이 민주주의가 발달하면서 정부 정책에 참여하고 싶어하고 자기들이 공동체 이익을 위해 자발적으로 결사체를 구성해서 자발적으로 막 자율방범단을 돈다든가.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달리 그런 그 마을별로 자율방범단 활동이 또 아주 많아요. 그런 것들이 발달하면서 시민사회라고 하는 새로운 행위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시민사회. 여기서 이제 정부랑 시장 선택지가 두 개였는데 이제는 시민사회라는 선택지가 하나 더 생겼고요. 여기서 시민사회는 이상적으로는 공익을 위해 자발적으로 같이 노력하는 집단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국민, 시민 대충 섞었을 때도 있지만 여기서 시민은 이상적으로는 공익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분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시민사회의 역할을 통해서 정부도 실패해봤고 시장도 실패해봤으니까 이제는 시민사회가 보완을 해줘야 돼. 이런 논의들이 등장하게 되겠고 이게 이제 현대행정의 큰 흐름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시장의 원리가 대세였어요. 지금까지는. 자, 이걸 이제 다음 시간에 한번 정리를 해볼 건데 신공공관리라는 개념으로 연결되는 게 시장의 원리입니다. 자, 이제 이론들이 많아지니까 좀 머리가 아프기 시작하죠? 일단은 여기까지만 챙겨두시고 그 다음에 하나하나 다시 퍼즐을 맞춰 나가 볼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시장의 원리, 신공공관리론적인 개혁을 실컷 해본 국가가 신행정 국가예요. 근데 이게 80년대, 90년대, 2000년대란 말이에요.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걸 도입해가지고 실컷 다 해봤어요. 주요 선진 우리나라 실컷 다 해보니까 지금 이제 2024년 아닙니까? 그때부터 뭐 3, 40년이 지났는데 역시 이것도 각종 부작용이 발생하면서 근데 그래도 이제 나름 장점도 있었어요. 정부의 효율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됐었습니다. 장점도 있었고 부작용도 발생하면서 시민사회랑 함께 이제 정부, 시장, 시민사회 셋 다 협력하자. 이런 개념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현대적인 거버넌스 개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우리 여기까지 한번 교재로는 요 그림이 요 그림이 18페이지에 있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행정학을 배우기 위한 뭐 정말 이제 행정학은 코끼리나 마찬가지인데 코끼리를 우리가 더듬더듬 부분 만져보면서 전체를 파악을 해야 돼요. 근데 코끼리의 아주 일부 한번 만져봤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익숙해진 개념이 행정, 경영, 정치, 그리고 시장과 정부, 마지막에 시민사회, 그리고 근대 입헌국가부터 행정국가, 복지국가, 신행정국가. 시장을 믿었다가 실패하고 정부를 믿었다가 실패하고 이번에는 정부, 시장, 시민사회 함께 이렇게 행정학이 발달해 오고 있겠구나. 뭐 둘 다 실패해봤는데 둘 중에서만 고를 필요는 없죠. 또 민주주의가 발달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현대 행정학이 어떤 걸 추구하고 있는지 대략적인 기초가 잡힌 겁니다. 자, 뭐 쉬는 시간에 좀 처음 보는 개념들이 많으니까 한번 제목 위주로 한번 읽어보시고 좀 더 익숙해지는 시간을 가져보시고 잠깐 쉬었다가 이걸 바탕으로 이제 다음 시간에 이론은 또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가 그 부분을 또 연결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